한 국가의 평균 기온이 1도씩 상승할 때마다 1인당 GDP는 최소 1.1% 감소합니다. 간단히 말해 북극에서 적도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더워질 뿐만 아니라 가난해집니다. 북한의 추운 나라에서의 삶이 비참해 보일 수 있지만 전 세계 억만장자의 74.2%가 글로벌 북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를 설명하는 이론은 적어도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론은 생물학과 관련이 있는데 추운 날씨가 세균을 막아 건강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나중에 이의를 제기해 볼게요. 다음으로 고대 그리스의 게으름 이론은 일반적인 기후에 관한 이론이에요. 그리스인들은 이상적인 날씨가 자신들을 더 부유하게 만든다고 믿었고 더운 지역은 창의력이 떨어진다고 여겼습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는 경제학 및 인류학 연구에 기반한 거예요. 얼마 전 전문가들은 추운 나라들이 평등한 직업과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과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포용적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조건은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부를 증대시키죠. 마지막 아이디어는 앞의 아이디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부유한 국가일수록 더 포용적이기 때문에 돈을 더 잘 분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난한 나라에는 강력한 엘리트가 부를 통제하는 수탈적 제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모두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미친 짓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추위가 세균을 없애고 추운 나라 사람들은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이론 아시나요? 나쁜 소식을 전하고 싶진 않지만 추위는 실제로 세균을 번성하게 만들어요. 추운 날씨에는 집 전체를 닫고 실내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세균을 더 쉽게 공유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공기가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인간은 또한 주변 환경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한 지속적인 접촉으로 면역 체계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력이 더 강합니다. 역사 수업을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미국의 날씨와 박테리아로 고생한 반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대부분 괜찮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거예요. 게으름 이론은 어떤가요? 죄송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더운 나라의 사람들이 더 게으른 경향이 있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진실은 태양이 우리를 덜 일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태양이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체는 생물학적으로 자신이 태어난 곳의 기후에 적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캐나다에 살고 있다면 추위를 잘 견딜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면 브라질 사람들은 아마도 여러분보다 더운 날을 더 잘 견뎌낼 겁니다. 하지만 게으름 이론이 사실이라면 콜롬비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1년에 약 200시간 더 일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캄보디아, 미얀마, 멕시코에 살고 있다면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더운 나라에는 게으름을 물리치는 천재적인 방법도 있는데 바로 낮잠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약간 졸음이 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사람처럼 식사를 많이 하면 더 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심 식사 후에 보통 낮잠이라고도 불리는 시에스타를 진행하는데 이는 기억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킵니다. 낮잠을 자면 일을 덜 할 것 같지만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자는 사람들은 하루 중 다른 시간에 일할 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점심시간을 짧게 잡고 오후 6시에 퇴근하지만 스페인에서는 점심시간이 2시간이고 오후 8시에 근무가 끝나요. 날씨가 덥지 않을 때 일하고 낮잠을 자기도 해요. 과거에는 뜨거운 태양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고대 이집트 문명은 수천 년 전에 존재했지만 매우 덥고 건조한 곳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부유한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멕시코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 멕시코에 살았던 아즈텍 문명도 있어요. 이 지역은 추운 날씨로 유명하진 않았지만 아즈텍 문명은 당시의 런던, 파리, 마드리드보다 더 큰 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든 많은 발명품은 메소포타미아나 인도와 같은 뜨거운 곳에서 탄생한 수학과 과학 덕분에 만들어졌어요.
이제 모든 경제학 및 인류학 연구를 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가장 분명한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운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천연 자원으로 돈을 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산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돈은 엘리트 계층의 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국가의 부유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인 국내 총생산, GDP를 감소시킵니다. 부유한 나라에는 포용적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이러한 제도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집과 좋은 급여를 포함하여 동등한 직업과 삶의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법이에요. 가난한 나라들은 이러한 포용적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지만 이는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항해 시대의 결과입니다. 역사 수업 중에 졸고 계셨다면 대항해 시대는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유럽의 많은 왕국이 바다를 탐험하고 전 세계에 식민지를 세웠던 시기를 말해요. 아주 오래 전 일처럼 느껴지지만 당시 식민지였던 많은 국가들은 20세기와 21세기에 들어서야 독립했습니다. 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탄탄한 산업과 시장을 갖지 못한 이유는 제도와 법률이 식민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식민지 시절을 거치면서 자원이 고갈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사유재산이 소득과 불평등 격차를 줄인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불평등이 심한 건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의 부유층이 가장 가난한 인구보다 139배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70만 명이 넘는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인구의 1%가 나머지 인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부유해요. 포용적 제도가 부유한 나라에서 그토록 강력하다면 전 세계에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애초에 집 한 채 가질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유재산이 모든 사람의 삶을 개선한다고 말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GDP로 한 국가의 부를 계산하는 것은 빈곤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GDP는 산업 자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만 고려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지, 보수를 잘 받고 좋은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무시합니다. 또한 GDP는 불평등을 무시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포용적 제도도 무시합니다. 미국에는 약 835명의 억만장자가 있지만 미국 인구의 11%는 여전히 매우 가난하죠. 제 생각엔 그렇기 때문에 포용적 제도가 그다지 포용적이지 않고 애초에 돈이 잘 분배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문화권마다 부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개념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런던에서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생존하는 거죠. 런던에서 진정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정부를 고용하고 말을 사거나 개인 필라테스 강사를 고용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와족이나 야노마미족에게 돈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잉여가 생기면 다른 부족과 거래해요. 가난한 나라들이 모두 적도선에 가깝다는 사실은 단순한 역사적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모로코 북쪽과 스페인 남부 사이의 좁은 통로를 보세요. 이것을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합니다. 두 대륙 사이는 불과 1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이 두 지역을 연결한 것을 꿈꿔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리가 없습니다. 세계에는 물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훨씬 더 먼 거리까지 뻗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이지애나 주 뉴올린스 인근의 폰차트레인 코즈웨이 호수는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가상의 다리 길이의 3배쯤 되는 38km에 달합니다. 이 다리는 물 위를 지나는 가장 긴 연속 다리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평행 다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뉴올리언스의 도시 지역과 퐁샤트랭 호수 북쪽의 작은 정착촌을 연결합니다. 9,000개의 콘크리트 말뚝이 물 위에 1,000개가 넘는 데크를 받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구조물은 20세기 중반에 지어졌어요. 공사 시작부터 완공까지 1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다리 바닥에 콘크리트 파일을 부착하는 독특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여전히 튼튼해요. 그렇다면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기 위해 더 짧은 다리를 건설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먼저 두 대륙을 연결할 수 있는 13km의 다리의 가치와 모두가 이 다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사실 그러한 다리의 가치는 엄청날 거예요. 다이아몬드, 석유, 광물, 아프리카는 귀중한 자원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러한 것들을 기꺼이 구매합니다. 이 이론적인 다리를 통해 사람들은 무역을 위해 물건을 빠르고 편안하게 운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프리카와 유럽 간의 물품 교환은 비행기와 화물선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비행기는 엄청난 연료비 때문에 매우 비쌉니다. 또한 악천후로 인해 항공여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통관 절차 및 교통편이 오래 걸려요. 선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대륙이 가장 가까운 지중해 좁은 해역은 폭풍과 강한 해류로 인해 위험한 곳입니다. 다이아몬드 운송은 기상 조건에 따라 크게 좌우돼요. 이러한 다리의 두 번째 장점은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호텔, 항구, 공원, 심지어 작은 마을을 건설할 겁니다. 두 대륙의 해안 지역은 새로운 경제 중심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투자가 유치될지 상상해 보세요. 유럽과 아프리카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질 겁니다. 스페인의 한 마을에서 모로코 북부의 사파리 공원으로 차를 몰고 가서 모로코 차를 마시고 아르간 오일을 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또는 고속 열차를 타고 아름다운 지중해를 가로질러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다리 옆에 수백 개 레스토랑, 놀이공원, 쇼핑몰, 박물관을 개장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다리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요. 그 이유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가장 큰 문제는 강한 해류와 지진 활동으로 인한 지브롤터 해협 자체입니다. 며칠 안에 수중 지진으로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 모든 선박이 물속에 잠길 수 있다면 어떻게 대규모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리를 건설하더라도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는 빠른 물줄기는 전체 구조물을 흔들고 건설의 연결 부분을 찢을 수 있습니다. 지브롤터 해협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지진 활동을 견딜 수 있는 강력하고 튼튼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만들려면 막대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두 대륙을 잇는 위험한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지점 중 하나입니다. 지중해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죠. 매일 약 300척의 선박이 이 지역을 통과합니다. 상선뿐만 아니라 어선이나 관광선도 마찬가지예요. 고래가 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해류의 특성으로 인해 사람뿐만 아니라 해양생물도 종종 이 통로를 방문해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협의 깊이입니다. 간단히 말해 물 위의 모든 다리는 긴 금속 말뚝 위에 지어집니다. 건축업자와 엔지니어는 해저의 말뚝을 박아 전체 공사를 위한 지지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해저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말뚝을 충분히 단단하게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해저는 독특한 지질학적 지형과 불규칙성, 다양한 밀도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초, 암석, 구덩이도 있습니다. 모든 해저는 말뚝을 설치하기 전에 광범위한 지질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브롤터 해협의 바닥은 거의 914m에 달하는 깊이 때문에 특히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협 중 하나예요. 해협 바닥에서 수면까지 도달하려면 자유의 여신상 10개의 높이가 필요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리 전체를 지탱하려면 어떤 종류의 말뚝을 사용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파일은 하나의 큰 금속 막대로 연결된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진 활동도 잊지 마세요. 완벽하게 튼튼한 말뚝을 설치했는데 다음날 지진이 발생해서 전체 구조물이 파괴되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강한 해류가 지중해 전역의 시설들을 이리저리 옮기고 있겠죠. 세 번째 문제는 해양생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브롤터 해협은 염분 함량이 높습니다. 이 자연적인 요소는 물을 무겁게 만들어 깊은 지중해 분지의 바닥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런 다음 이 바닷물은 해저의 차가운 물을 대서양으로 밀어 올립니다. 이러한 물의 밀도 변화와 빠른 해류는 바다의 소용돌이와
난기류를 만듭니다. 마치 찬물이 끓어오르는 가마솥처럼 많은 영양분을 수변 위로 끌어올리는 것과 같아요. 지브롤터 해협의 구덩이와 언덕은 다양한 물질과 햇빛으로 가득 차 있어 식물성 플랑크톤이 형성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래, 돌고래 및 기타 해양 생물이 이 진미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약 7종의 고래와 돌고래를 볼 수 있어요. 글로벌 건설이 시작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은 어떻게 될까요? 이산화탄소, 세석, 수많은 먼지와 재, 떨어지는 건축 자재 등 이 모든 것이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없다면 많은 물고기가 멸종할 거예요. 물고기가 없다면 수천 명의 어부들이 식량을 구하고 돈을 벌 수가 없을 겁니다. 다리가 건설되더라도 자동차와 기차는 계속해서 공기와 물을 오염시킬 거예요. 이 좁은 해협에서 섬세한 균형이 깨지면 더 큰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돌고래와 고래가 다른 곳으로 먹이를 찾아 떠나면서 다른 해양 생물들의 자원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도미노처럼 하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다리 하나 때문이죠. 스페인 환경보호부는 자연의 섬세한 균형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해협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 속도 제한을 도입했습니다. 20세기 초 한 프랑스 엔지니어가 교량 프로젝트를 제안했지만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37km 길이의 터널을 개발하려고 시도했지만 이 프로젝트 역시 재정적, 기술적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브롤터 해협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래에 더 멋진 기술이 개발되면 이 다리를 건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지역 사이에 항상 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먼 과거에는 두 대륙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중해 전체는 공룡시대에 존재했던 테티스해 잔해입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와 인도판이 유라시아판과 충돌하면서 테티스해는 완전히 사라졌죠. 그 자리에 지중해와 바다를 분리하는 육교가 형성되었습니다. 약 600만 년 전 물이 공급되지 않자 바다는 말라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무너지면서 메말랐던 웅덩이에 물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수만 년 동안 좁은 판은 점점 더 낮아졌고 결국 지중해는 현재의 수위를 갖게 되었습니다.